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한온 시스템이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와의 합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죠.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요. 한원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그 합병을 하려면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자회사나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이나 EU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독점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합병에 관련된 부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독점 방지를 위해서요. 우선 EU에서는 승인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아직 몇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합병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 외에도 합병 외에 봐야 할 재무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지표 중에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만든 OPS라는 그러한 재무지표가 있습니다. 그 OPS를 주가가 따라가거든요. 이것도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재무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부채가 아니고요. 매출 원가로 이제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 타이어와 그리고 합병 관련돼서 주식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는 자료가 바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한호 시스템의 인수 계약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원래 기존에 한국 타이어가 지분을 17%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 한앤코 오토홀딩스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해코 홀딩스 여기로부터 한국 타이어가 받아온 지분율이 22%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이 유상증자를 발행을 합니다. 그것을 또 11%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산을 해보니까 한국 타이어가 결국에는 50%가 넘는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게 합병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한원 시스템이 유상증자 취득으로 11% 정도 거래 지분율을 가졌잖아요. 이때 거래 단가가 5,600원이었습니다. 5,600원 한 주당요. 그러면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1만 원, 안 맞네요. 1만 원 정도의 언저리였어요. 주가 하락의 주범이었죠, 얘가. 왜냐면 10%가 넘는 지분을 어, 당시에 만 원 하던 주가였는데 5,600원에 샀으니까요. 주가가 당연히 희석이 되었습니다. 이 주가 희석분이 지금 계속적인 죄송합니다. 한온 타이어의 주가 하락의 범이었던 거죠.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정 주가가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노란색이에요. 방향성이 지금 일치하는 게 딱 봐도 눈에 보이죠. 지금 한원 시스템의 주가 하락의 사유는 영업이익이 떨어진 부분이 매우 큽니다. 한번 볼게요. 얼마나 비슷하게 가는지. 그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줄어듭니다.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니까 주가도 우상향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져요. 그 뒤로 영업이익이 올라가니 주가도 오르고요. 영업이익이 떨어지니 주가도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례 관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부분 이때는 외부 효과, 외부 충격이 있을 때거든요. 2020년 3월 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 연준이 제로 금리를 시행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의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한올 시스템의 영업이익도 크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를 급등을 했죠. 그 결과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고요. 한올 시스템의 그 영업이익도 크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 충격이 있을 때조차도 영업이익이랑 주가가 같이 갈 정도로 지금 둘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유사해요. 이걸 보고 달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올라가야지 주가가 이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 왜 이리 많이 줄어들었냐를 보면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왼쪽 도표부터 본다고 하면 이 막대기가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이 선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단 말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든단 말 맞죠? 매출액은 계속 상승을 했어요. 정말 그 성장성이 너무 좋을 정도로 매출액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 사유는 오른쪽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의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이에요. 지금 판관 비율은 이제 잘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충분히 이제 비용을 절감하면서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매출 원가율입니다.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9%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이 결과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게 된 원흉이에요. 잠시 회계적인 부분 설명 좀 드릴게요. 매출액에서 여기 보이는 이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보이는 이 판관비를 빼요.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거든요. 지금 매출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액이 아무리 올라도 매출 원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판관비까지 줄였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올랐고요. 그럼 영업이익은 올라가야 되는 건데 매출 원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잘 뽑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비용이 이렇게 상승을 했냐라고 한번 보려고 하니까 분명 무언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오른 거거든요. 매출 원가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료들을 이제 4년치를 다 봤는데 전부 다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없어요. 특정한 무언가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기타 비용이 크게 올랐다든지 아니면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이 그러니까 어, 매출 원가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비가 특별하게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골고루 잘 올랐어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2023년, 2024년뿐만 아니라 2022년도도 볼게요. 2022년도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죠? 그리고 특출나게 무언가가 올라갔다는 게 안 보여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오른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현금 창출 능력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좋은 부분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비용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비용이 성격적 분류에 있는 항목에 있는 거에서 일정 한두 개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매출 원가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집중과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매출 원가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사유들로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 원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든 매출 원가 잡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딱 보면 매출 원가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90.9%라는 수치는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매출 원가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용, 판관비를 잘 잡았지만 매출 원가가 못 잡고 있죠. 이렇게 비용을 못 잡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오너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 경영하다 보니까 매출 원가를 못 잡고 그리고 대외 변수들 때문에 회사가 진짜 휘청거리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는 오너가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장기간에 이제 경영 기획 수립도 잘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병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합병을 하기 위한 시일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주주 변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주주 변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말은 바로 한국 타이어를 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를 본다고 하면 우선 하반기부터 봐야겠죠.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상반기를 바닥으로 하반기는 외형 성장 그리고 조직의 효율화 그 외에 고객사와의 비용 분담 등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사와의 비용 분담은 매출 원가를 줄이겠다는 의미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올게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선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적 효과는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주식수 희석을 상쇄하고 주당 가치 상승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게 합병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우조선해양을 죄송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예시로 들었죠. 오너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매출 원가가 안 잡힌다는 부분은 경영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지금 엉망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뭔가 방망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외형 성장에만 집중을 했어요. 내실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거죠. 보면 매출액은 성장 많이 했는데 매출 원가는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방망 경영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익이 좋고 매출의 성장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가 90%면 충분히 위험 단계에 들어간 상태예요. 빨리 합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합병 관련된 부분이랑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